세상의 법칙이 바뀌었습니다. AI라는 거센 파도 속에 살아남을 단 하나의 방법,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영철 교수와 박정근 교수의 통찰이 담긴 AI 폭풍이 온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2026년 생존 전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6년 당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생존 지도를 지금 바로 펼치십시오. 오늘 날씨가 많이 풀렸죠? 오늘 아침에 호매실에 매화가 활짝 피고 이제 드디어 벚꽃까지 피기 시작해서 봄이 점점 깊어지는 것 같아요. 매년 4월 5일이 식목일인데도 너무 식목일이 늦은 것 같아서 저도 3월 30일 날 나무를 몇 그루 심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AI 폭풍 온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요즘 AI가 너무 핫하죠. 챗GPT한테 물어보면 뭐든지 척척 답해주고 공부도 AI가 다 정리해주고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나도 좀 불안해요. AI가 대신 다 해줄수록 정작 내 머릿속에는 뭐가 남는 거지? 이게 우리한테 진짜 좋은 건가? 아닌가? 오늘 그 불편한 질문을 같이 꺼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딱 한 분을 모셨습니다. 회계학 교수로 평생 강의하시다가 말년에 직접 AI 수업도 해보신 분, 저의 30년 지기 동료 박정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를 받고 솔직히 뜨끔했어요. 이제 저도 학습하면서 실천이 안 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오늘 그 얘기를 속 시원하게 좀 풀어주세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인공지능은 도구일까요? 동료일까요? 아니면 경쟁자일까요? 답을 찾기 전에 질문부터 바꿔보겠습니다. 생각의 알고리즘을 재설계하는 시간. AI 폭풍 온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2026년 생존을 위한 전략.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1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1부는 메타인지란 무엇인가, 뇌를 감시하는 또 다른 뇌. 제목이 좀 복잡한가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메타인지인데요. 박 교수님, 저 솔직히 말할게요. 메타인지라는 말 처음 들었을 때는 뭔가 있어 보이는 말 같았었거든요. 근데 막상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쉽게 좀 풀어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름만 들으면은 메타인지 상당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저는 이걸 뭐하고 같다고 생각하냐면은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거하고 좀 연맥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너 자신을 알라? 예, 정확히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파악하는 것을 메타인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톡 까놓고 얘기해보면 또는 직설적으로 물어보면 모르는 거랑 같다는 그렇죠.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게 메타인지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렇게 말하니까 되게 쉬운데요. 근데 이게 왜 어렵게 느껴지나요? 왜냐하면 우리 뇌가 어쩌면 사기치는 거거든요. 그래요? 예, 눈으로 읽으니까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걸 유창하다는 그런 유창성의 착각이라고 하는데 인강을 수강했으니까 10번 읽었으니까 전집을 다 읽었으니까 내가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네. 제가 아까 교수님이 뇌가 사기친다 그러니까 이거 조금 우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교수님 입에서 사기라는 말이 나온다는 게 여하튼 웃자고 해본 소리고요. 네. 자, 그러면 이거 좀 재미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이런 거 많이 경험했어요. 그 프리미어 프로 이런 것들을 가리킬 때 매뉴얼을 읽어보면 다 안다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막상 그 편집을 해보면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MIT 연구팀이 밝혀낸 게 있는데요. 우리가 공부한 내용의 95%가 일주일 안에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수업 직후에는 92% 마치던 학생들이 네네. 한 달 뒤엔 겨우 3%만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기억이 결국은 한 달 되면 3%만 남고 다 없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심각한데요. 이
평균이 이렇다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의 평균이. 학생들이 한 달 정도 되면 3%만 기억한다. 그렇죠. 야, 그러면 이게 좀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 반복 교육을 하나요? 그렇죠.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처럼 정확하게 시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 뇌에서 불을 켜가지고 그러니까 뉴런을 켜서 끄집어내는 행위를 계속 해야만이 이제서 이제 얘는 이게 중요하구나 해서 인지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가 대학이나 이런 데서 커리큘럼을 짤 때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나가는 진도를 짜지만 수업을 할 때 교수님들이 지난주 거를 한 번씩 반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지금 이 메타인지에 관련된 것들을 일단은 교수님들이 생각을 하고 커리큘럼을 짜는 거겠죠? 그렇죠. 보통 이제 예습을 요새는 플립 러닝이라 해가지고 네네. 예습을 미리 이제 학생들 오기 전에 네. 짤강을 해서 보내주는 거, 그다음에 네네. 수업하기 전에 학습 목표를 정해주는 거, 네. 그다음에 수업 시간 끝무렵에 마무리하는 것도 하면 한 총 4번을 반복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숙제를 내주는 것도 과제를 내주는 것도 네. 사실 메타인지적인 차원에서 계속 우리 머리에 각인을 시키는 거죠. 그런 숨은 뜻이 있는데 학생들은 알란가 모르겠네요. 그렇죠. 자, 이게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비단 광고를 할 때도요. 예전에 몰랐거든요. 저도 네. 광고를 젊었을 때 했었는데 이게 첫 번에는 굉장히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광고가 네. 수시로 나가요. 그러다 시간이 좀 지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다가 시간이 더 지나면 한 달에 한 번 나가고 이렇게 해갖고 비용을 줄이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평균적으로 나눌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그 이론에 의하면 나중에는 앞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띄엄띄엄해도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아가지고 많이 광고를 들은 것 같다, 자주 나온다 이런 느낌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이것도 메타인지겠죠? 그렇죠. 주기적으로 어떤 걸 계속 인지를 시켜야만이 안 잊어먹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지금 비단 뭐 광고 말고 교육 뭐 이런 데도 있고 또 어디다가 적응을 하면 좋을 수 있는 분야가 있을까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뭐 지금 이제 AI를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할 때도 네.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노트북 LM에서 나오는 스튜디오라는 기능을 가지고 활용하면은 굉장히 쉽게 반복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는 거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원리가 그런 거였었는데 내 뇌를 감시하는 또 다른 뇌. 꼭 그게 포토샵 레이어 개념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레이어 위에 레이어가 있는 것처럼 생각 위에 생각이 있단 말이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메타인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알고 싶은데요. 뭔가 이게 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단계가 있나요? 보통 이제 2단계인데요. 두 단계요? 네. 이게 핵심인데 첫 번째 단계는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모니터링? 내가 이거 진짜 이해한 거 맞아? 내일 다시 물어보면 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체크하는 거죠. 이렇게 스스로 점검하는 거를 해봐야만이 되고, 그렇게 하면 인해 가지고 이제 머릿속에 경찰이 야, 너 지금 진짜 아는 척 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단계이죠. 그 두 번째는 이제 컨트롤 고치기 단계입니다. 네네. 점검했는데 모르겠어 하면은 바로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한 번 더 풀어봐야 되겠네. 네네. 그다음 방법을 바꿔서 친구한테 설명을 해봐야지. 아니면 영상을 다시 보면 따라해보자. 모르겠다 싶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직접 고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감시하고 고치고 이 2단계를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시 얘기하자면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게 남이 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점검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문자답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니터링을 스스로 해보면서
그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바꿔보는 거죠. 네. 이게 완벽한지 아닌지를 네네네. 스스로 점검하고 다시 또 완벽하지 않다면 개선을 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 건지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지 그렇게 진행을 하는 단계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그 학생들 성적 상위 10% 이내에 드는 학생들은 네네. 이 방법을 잘 쓰는 거죠. 아 그래요? 예. 어, 그래서 확실히 머리에 이제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음. 성적이 잘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공부 방법이기도 하겠네요. 네. 자, 그럼 우리 이 방송을 듣고 있는 학부모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그 우리 뭐 성인 말고라도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이런 아이들을 둔 가정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요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떻게 코치를 해주면 좋은지 그거를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쉽게요. 네. 저도 이제 손자가 있는데 이제 AI가 이제 판을 치고 있는데 얘를 어떻게 교육시킬까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메타인지 상태에서는 만약에 손자하고 놀이동산에 갔다 왔을 때 일부러 기억을 해가지고 손자한테 자꾸 물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갔다 왔던 걸 끄집어내는 역할을 같이 해주는 거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확실하게 기억을 하게 된다. 그렇죠. 학원도 뺑뺑이만 돌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학원 갔다 와서 그걸 끄집어내는 행위를 주기적으로 하는 것을 해봐야 되는 거지. 학원만 뭐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 11시까지 학원 다니고 들어와서 많이 했다. 나 열심히 했어. 그게 유창성의 효과예요. 그 속이는 거죠. 네네네. 나 많이 했으니까 성적이 올라갈 거야? 그런데 아니죠. 그러면 결국은 부모들이 코칭을 해주는 일은 어떤 일을 자녀들이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해보는 거네요. 내용은 뭐 그렇죠. 확실히 몰리더라도 유도를 해서 그 학생이 오늘 뭐 배웠니 그러면 배운 거 뭐 배웠나 뭐 엄마한테 한번 얘기 좀 해줘봐. 나도 알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유도를 하면 유착성에서 헤어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릴 때 이제 그런 습관을 들여놔야 되지. 그렇다고 이제 중고등학교 되면 엄마도 이제 실력이 딸리잖아요. 그렇죠. 묻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어릴 때 그런 습관을 잘 들어줘야만이 애가 그렇게 자꾸 반복 학습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그렇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AI랑은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좀 궁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핵심은 이제 AI가 지금 교육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일단은 이게 정답기로 써먹는 게 제일 그렇죠. 위험하다고 우리가 얘기했었죠. 정답을 바로바로 내주잖아요. 네네. 그럼 학생이 이거 뭐였더라? 금방 했던 것도 다 잊어먹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머리를 싸매고 괴로워하는 고민의 그런 불편함의 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고 AI가 정답을 바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고민하는 시간이 싹 없어지는 거죠. 고민한다는 것은 뇌에 뉴런을 불을 켠다는 거거든요. 스위치 온을 시켜야 되는데 스위치 온 시키지 않고 그냥 스쳐가는 거입니다. 맞아요. 저도 그러고 보면 AI가 답을 줘도 맞나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이제 이것들을 들은 우리 청취자분들은 한 번씩 곰 씹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진행하기 전에 먼저 광고 한번 할게요. 여기는 FM 96.3 수원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자, 볼빨간 사춘기에 우주를 줄게? 이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이걸 듣고 오셨는데요. 이제 2부를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우리는 왜 안다고 착각하는가, 유착성의 함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건데요. 아까 박 교수님이 유창성 착각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발음이 참 잘 안 되네. 유창성. 네. 이게 모음이 와서 그런가? 읽었으니까 뭐 안다 하고 착각하는 뇌의 속임수. 근데 이게 AI랑 만나면 더 심해진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네, 그렇죠. 우리가 유창성 하면 이제 열심히 했다. 열심히 했다. 이게 이제 잘 살았다.
공부 열심히 했다. 그래서 결과가 뭐냐 얘기죠. 소아치인데 그래서 남는 게 뭐냐는 거를 이제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자는 거예요. 뭐 열심히 다 살죠.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지고 뭐 부자 되신 분도 있고 뭐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간 친구도 있고 뭐 좋은 성적 결과를 낳은 사람도 있는데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냐 이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학생들 같은 경우 뭐 이렇게 그 노트 필기를 잘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형광펜 칠하고 막 그림도 그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잘 해놨으면 열심히 했으면은 이게 성적이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충 어슬렁어슬렁 다니면서 했던 친구 뒤에 보면서 그런 친구도 어떻게 보면 성적이 잘 나와요. 그게 유창성의 착각에 이제 빠지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필기했고 열심히 잘 정리해서 선생님 말씀 하나하나 다 적어놨어요. 그렇다고 그럼 거의 결과가 잘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착각을 하고 결국 반복 학습을 하지 않고 안 끄집어내는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때 보면 친구들 중에서 보면은 뭐 맨날 노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성적은 그 친구가 더 잘 나와요. 그런 게 이제 유창성의 대표적인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갑자기 이 생각이 났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야 잘하는 게 중에 했던 그런 소리가 좀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유사한 건가요? 그렇죠. 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책상에 앉아 있으면 열심히 하는 것 같죠. 네네. 근데 실제 앉아 있으면 뭐 합니까, 그죠? 앉아 있어서 공부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딴짓거리 안 하는데 결국은 학습 방법이 틀렸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AI가 친절할수록 사람의 뇌는 게을러진다. 이런 거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가 전집 책 많이 읽었잖아요. 그죠? 그럼 전집을 많이 읽었어요. 전집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1권 읽고 또 2권 읽고 3권 읽고 그런 희열이 있죠. 그런 희열이 유창성의 착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집을 읽고 내가 소화를 시켜서 내 나름대로 생각을 했느냐?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도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어저께 텔레비를 봤더니 영재발굴단이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떻게 우연히 틀다 봤는데 진짜 영재들이 나왔는데 공부하는 방법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학생들은 열심히 필기하고 밑줄 치고 뭐 형광펜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필기를 안 했대요. 그래서 왜 안 하니? 그러니까 필기하다 보면은 열심히 적긴 해도 그게 머릿속에 잘 안 들어가가지고 필기하는 시간에 집중을 해갖고 듣고 이해를 하는 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명확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필기를 하는 데서 예를 들어 필기를 한번 이렇게 하는 거하고 네. 꽉꽉 눌러가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후자 학생 공부 잘하는 학생은 꽉꽉 누른다는 건 머리에다 꽉꽉 눌러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저걸 기억하고 이해하고 뇌에 불을 켜는 거죠. 그러니까 필기하면은 뇌에 불을 안 켜고 뇌 뉴런을 불을 켠다고 저는 자꾸 이야기하는데요. 그 불을 안 켜고 그냥 필기만 하는 거예요. 이해도 안 하고. 그런데 공부 잘하는 학생은 저게 어떻게 연결돼 있고 해가지고 선생님이 교수님이 이제 이야기하실 때 불을 켜면서 옛날에 기억됐던 것 가지고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연결시켜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머리에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학생이 천재가 된 것은 공부를 하는 비법에도 나름 터득을 한 거네요. 메타인지 같은 것들을. 그렇죠. 그 공부를 좀 어릴 때 암기를 잘하는 친구들 보면 그런 어렸을 때 영재인 그렇죠. 거죠. 예. 어렸을 때 보면은 좀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은 그런 방법을 터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예일대에서 2019년도 실험을 한 이야기에 대해서 좀 해볼게요. 이게 이제 친절할수록 뇌가 더 게을러진다라는 거에 네. 좀 심화해서 들어가 보면 요게 이제 그 그룹을 나눠 갖고 실험을 한 게 있더라고요. 이 네. 얘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세요. 네, 예일대에서 2019년에 이제 실험을 했는데요. 같은 내용을 공부한 두 그룹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첫 번째 A 그룹은
교재를 여러 번 읽고 형광편칠을 하고 B 그룹은 메타인지 학습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한 달 뒤에 시험 결과가 A 그룹은 평균 42점이고 네. B 그룹은 89점이었대요. 우와, 2배가 넘잖아요. 네, 2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형광펜으로 열심히 줄을 건 그룹은 반도 못 맞췄는데요. 네. 자기 머릿속을 감시하면서 아까 메타인지가 감시한다 그랬죠. 네네네. 공부한 그룹은 거의 90점 가까이 맞힌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89점이니까. 예. AI가 이제 이렇게 해서 친절할수록 위험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AI가 너무 잘 정리해주면 우리는 야 AI가 잘해주니까 뭐 이거 알았어 내가 잘하고 있네 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실력은 안 붙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함정이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첫 초두에 이제 교수님이 말씀했을 때 뜨끔했다는 게 네. 제가 지금 AI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좀 그런 습관이 있지 않을까? 에이, 다 했으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됐겠지 했는데 실제 되돌아보면은 뭐 했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잘 가요 AI를 하면. 그렇죠. 네. 일단은 그러니까 떠먹여주면 안 된다. 네네네. 결국은 그건데. 자, 그럼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해 볼게요. 그러면 메타인지 학습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네. 이러면 이제 지금 우리도 메타인지에 관련된 거가 네.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자, 말씀을 한번 해줘 보세요. 메타인지 학습법에 대해서. 교수님도 이거 가르치면서 알았을 것 같은데. 저도 가르치면서 솔직히 뭐 핵심이 뭐냐면 네. 읽는 시간을 줄이고 네. 그러니까 인풋을 줄이고 음. 대신 아웃풋을 아웃풋을 한다는 것은 이제 머리를 쓴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우리 머리는 뭐냐면은 대부분 머리는 우리의 에너지의 한 20% 쓰니까 에너지를 절약하려고 하는 그런 그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대신 기억의 고통을 끄집어내는 시간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극을 줘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백지나 노트에 내가 아는 대로 써봐 하는 것도 하나의 메타인지 아웃풋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네. 간단하게 세 단어를 쓴다든지 세 줄을 쓴다든지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면 세 단어 또 조금 전에 뭐 예를 들어서 봤던 것 중에 세 개를 단어를 쓴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억지로 이제 기억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 끌어올린다는 것은 뉴런의 불을 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인지 학습법의 전부인 거예요. 읽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써보고 또 말로 뱉어보고 이렇게 해서 끄집어내는 행위를 다양하게 해보고. 꺼집어내는 반복 네. 훈련을 좀 해야 된다. 네.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뭐 포토샵 이런 거 예전에 학생들한테 과제를 내주는 것도 그 교재를 읽는 것보다 직접 행동에 옮겨가면서 실습을 하게 하는 것도 결국은 메타인지를 잘 응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새 그 교수법 중에서 하나 PBL이라는 교수법이 있습니다. 네, 문제를 네, 네. 놓고 그렇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네, 게 네, 네, 네. 요새 이제 유행이고 특히나 이제 AI가 뜨기 때문에 인해 가지고 방법론은 충분히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네. 문제를 인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프로세스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AI 시대 그 문제 중심 학습 그것도 다시 또 각광을 받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답이죠. 어떻게 보면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하버드 의대생들이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뭐 20%, 80% 이런 것들을 읽기 20%, 나머지 80% 백지에 써보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요거를 저는 반대로 읽기에 80%를 쓰고 이제 그 백지에 써보는 건 별로 잘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 하버드 의대생들이 쓰는 방법인데요. 이게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하죠. 2대 8의 원칙이라는 것은요. 네네. 그래서 읽기를 보통 이제 반대로 80을 읽고 나머지 20을 뭐 백지에 써보는 건데요. 그 이걸 이제 반대로 읽기를 20
이해하고 백지에 쓰는 것을 팔로 하는 거를 하는 것을 능동적인 인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힘들게 끌어올리는 공부, 학습을 습관을 들여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봤는데요. 그러고 보면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예 AI를 안 쓰면 안 되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속도전에서 이제 밀리는 거죠. 속도에 문제가 네. 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자, 어차피 도구는 나왔으니까 쓰라고 있는 거고 그렇죠. 잘 쓰는 방법을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예. 자, 이 이야기는 다시 3부에서 하기로 하고요. 잠깐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여기는 FM 96.3 수원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로이킴의 봄봄봄을 듣고 오셨습니다. 자, 3부를 시작합니다. 3부에서는 백지 테스트와 능동적 인출해서 상위 1%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아까 박 교수님이 AI를 어떻게 쓰느냐가 핵심이라고 하셨단 말이죠. 상위 1%가 쓰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그러는데 꽤 관심이 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실까요? 네. 저도 오늘 아침에 이미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산책을 하면서요. 보통 일반 사람들은 AI를 통해 가지고 하문을 해가지고 시간이 굉장히 절약된다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거기 늪에 빠지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 1%의 사람들은 점검하고 또 점검을 해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어떤 대답을 주면은 플러스 알파를 생각해봐야 돼.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될까를 생각해야 되고 항상 부정적인 그 대답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1 플러스 1은 2다? 라고 이제 AI가 답을 줬을 때 이거 아닐 경우는 언제야?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항상 예외의 경우를 항상 우리 사람이 생각을 해보면서 하면은 더 좋은 어떤 창의성도 나타나고 더 좋은 정보를 자꾸 얻어낼 수가 있는 게 1%의 비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거군요. 네. 그러면 AI를 입력하고 백지로 출력하는 것과 같은 건데요. 그러면은 또 하나가 있어요. 5살 아이에게 설명하기예요. 배운 개념을 인형한테 혹은 AI한테 다시 쉬운 말로 설명해 보라고 하는 건데 이 방법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 아이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까 우리 2부에서도 잠깐 아이가 놀이동원에 갔다 왔다면 그것을 물어봐 가지고 다시 기억을 끄집어내자고 했던 그 맥락인데요. 네, 그렇죠. 가르친 게 가장 강력한 방법의 학습법이라 연구 결과가 맞는데요. 네. 그 AI가 그런 방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AI한테 설명해보고 내가 가르친 선생님의 역할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교수 입장에서 가르치면서 배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학생들이 친구한테 가르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사이 그 보면은 학교에서 피어 멘토링 이걸 많이 하거든요. 친구끼리 가르치면 또 더 쉬운 용어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피어 개인이라는 그렇죠, 소리죠. 피어. 개인 대 개인. 그렇죠. 쌍이죠. 피어끼리 페어. 동료 피어 PER. 네. 그러니까 친구끼리 같이 개인 대 개인. 그렇게 가르치면은 훨씬 학습 효과가 올라갑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그게 지금 친구끼리 가르치는 게 가장 강력한 학습법이라는 연구 결과도 많은 것 같으니까 이제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요, AI한테 내가 가르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면 이제 사람하고 역할이 바뀌는 거죠? 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잠깐 짤막하게 말씀을 좀 해줘 보세요. AI를 선생님이 아니라 학생으로 쓴다. 그렇죠. 그 학생으로 쓰면은 반대로 이제 내가 학생 선생이 됐다고 생각하고 AI한테 질문하는 거죠. 그럼 이제 나도 이제
신경을 쓰고 질문하려면 이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는 수동적이 아니라 내가 능동적인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AI한테 물어보면 아주 잘 대답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그렇죠. 주고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지난 그 방송 때 싱가포르이 이제 그렇게 어떤 그 질문을 했던 거를 리스트를 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트레이닝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내가 수동적으로 AI가 선생님이야. 너 답해줘. 그러면 이제 수동적이 되잖아요. 그죠? 그걸 거꾸로 이제 입장을 바꿔놔가지고 AI가 친구이자 선생님이 아니라 이제 학생이 동료, 그렇죠. 학생, 동료로 제자. 생각하시고 하면은 훨씬 더 학습 효과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게 인간성 회복 같기도 한다는 네. 느낌이 들어서 좀 기분이 좋아졌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AI를 부려먹어야지 AI가 사람을 거꾸로 부려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AI한테 지시나 명령을 내릴 때 친구나 제자처럼 질문을 하고 거기에서 걔가 답변한 것을 내가 그걸 듣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생각을 끄집어내는 메타인지 방법에 AI를 잘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심지어 요새 조금 이제 뜨끔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어디냐면은 학원가예요. 학원가가 특히 이제 이런 게 대해서 야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학생들이 이런 방법을 지금 이제 어릴 때부터 배워가지고 오면은 사실 이제 학원이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우리 그곳은 아마 저 뒤에서 한번 다뤄볼 것 같아요. 네. AI가 교육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 그런 얘기도 좀 나눠볼 텐데요. 자, 그러면 AI를 학생으로 쓰는 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네, 간격 반복 학습이 있는데요. 반복 학습. 뭐 네네. 아까 에빙하우스의 망각의 그 법칙처럼 네. 뭐 수업이 끝나고 몇 시간 내에 집에 가서 숙제를 바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이튿날 아침에 한번 출근하면서 여기 등교하면서 한번 생각해 본다든지 그다음에 일주일 뒤에 선생님이 그 시간대 가서 다시 한 번 더 학습하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우리가 중간 고사가 한 달 반 정도 보잖아요. 그죠? 보고 또 기말고사 보고 그렇게 해서 반복을 이어서 계속 반복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4번 정도만 반복 학습을 하더라도 이게 우리 기억은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런 AI를 이용해서 공부한 것들을 나한테 거꾸로 질문을 하게 주기적으로 기억이 없어질 만할 때 질문을 하게 해서 내가 답변을 못하면 AI가 나를 좀 야단 좀 치게 만드는 이런 앱 같은 것도 있으면 공부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제 간격을 두고 복습을 하자는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교수님이 아까 그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메타인지가 훨씬 활성화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그 다른 것들에 대해서 또 얘기해 보죠. UCLA 실험에 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UCLA 실험인데요. 네. 같은 유형만 연속해서 푼 학생들은 평균 한 64점 정도 되고요. 문제를 막 섞어서 푼 학생들은 89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막 섞어서 풀면 내가 이거 어떤 문제지? 아까랑 다른데? 하면서 열심히 이제 구별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약간 머리에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쉬운 문제만 계속 푸는 게 아니라 쉬운 문제 풀고 또 어려운 문제 풀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섞어서 풀으라는 거고 보통 학습을 할 때도 영어 공부 한 2시간 했다가 수학 공부 2시간 했다가 이렇게 해야지 하루 종일 수학만 한다든지 영어만 하면은 이게 학습 효과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거 나 큰일 났는데. 한 가지를 붙잡으면 그게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 붙들고 들어지는데 이거 문제가 있네.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약간 이거 다른 게 들어오네? 그래서 정신을 좀 차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루하다는 게 이제 그런 뜻의 지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우리 교사들이나 교수님들이 수업을 할 때 요것들을 응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수업을 진행할 때 어떻게 하면 교수님은 요것이 좀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습할 때 저는 회계학을 하다 보니까 네네네. 기본적인 개념 주고 저기 이렇게 그 학생들한테 문제를 풀게 하고 네. 그 다음에 문제를 만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들면은 그걸 모아가지고 중간고사 때 학생들이 문제 낸 걸 그대로 문제뱅크에 넣고 또 내가 했던 거 넣고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좀 좋아하더라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는 좋아지지만 교수님의 숨은 뜻은 반복을 시켜가지고 머리에서 자꾸 끄집어내게 하는 그런 뭐 숨은 뜻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문제를 자기가 출제한다는 거면은 신경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예, 네. 예. 다른 학생들도 봐야 되고 네, 또 본인도 문제 내면서 공부도 하게 될 거고. 네. 그렇군요. 자,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 좀 고민이 됐던 게 뭐냐면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게 그 인쇄와 화면 있잖아요. 네. 웹 디자인하고 출판 디자인의 색깔에 관련된 그 컬러 이론 이런 거 설명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네. 저는 이해를 하는데 이게 전달이 보통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만 하면 애들이 듣는 척은 하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기억을 못하고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도 한번 설명을 조금 해서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제 교수님 같은 경우 어려운 걸수록 이제 설명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설명 어려운 단어 내용일수록 좀 딱해서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요. 네네. 이게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메타인지의 불편함을 견디는 하나의 능력을 이제 키워주려 그러면은 그걸 이제 조금 자르고 그래서 아무리 이제 자기가 끄집내려고 하더라도 어려운 단어 같은 것들은 좀 재밌게 이렇게 뭔가 그 예를 들어 가지고 해줘야만이 인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작은 거 아까 이제 그 굉장히 어려운 그 영상 편집 같은 경우에도 작은 걸 자꾸 해볼 수 있게끔 자꾸 유도를 해줘야만이 애들이 빨리 학습을 그러면 교수님이 저 이야기가 저 이야기구나 하는 건데 사실 추상적인 단어만 이야기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상당히 그 머리가 아프게 되는 거죠. 여하튼 뭔가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면 이게 용어가 낯설어서 그런지 상당히 강의를 듣거나 공부를 할 때도 서먹서먹하고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잠깐 음악 듣고 4부로 넘어갈게요. 여기는 FM 96.3 수원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아이유의 하루 끝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제 4부인데요. 관계의 칼을 성찰의 거울로 해갖고 메타인지와 인간관계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4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메타인지가 공부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했는데요. 박 교수님이 처음에 공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사람 관계에도 작동한다고요? 네, 그게 오늘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사실 메타인지가 없으면 공부도 문제지만 사람 관계에도 더 크게 드러나거든요. 이걸 이제 틀면 역지사지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렇죠? 네네. 이거와 관계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그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제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네네. 새벽 5시에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딸가락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 시어머니는 이제 며느리가 잠에서 깨서 어머님 소리 때문에 잠이 깼어요 했더니 시어머니가 됐다 늙은애가 해야지 뭐 하시는 거예요. 설거지는 멈추지 않으시고요. 그러면 이게 참 골치 아프네요. 며느리 네. 입장은. 시어머니는 본인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그런데 그렇겠죠. 상대방 며느리 입장에서는 네네. 전혀 다른 거죠. 이게 메타인지의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네네네. 그 자기 행동이 상대방한테 어떤 전달이 될지 객관화를 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의를 가졌어도 상대한테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딱 그겁니다.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은 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먼저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성찰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메타인지를 잘 쓰면은 네. 내가 잘 하려고 한 건데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어떤 기분일까
까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해도 적게 되고 관계가 훨씬 더 부드러워진다는 거죠. 이거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이해를 하기 쉬웠을 것 같은데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네. 관계라서 메타인지를 좀 재밌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메타인지를 높이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뭔가 훈련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메타인지 훈련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제일 간단한 게 자기 전에 내가 했던 말 중에 친구한테 왜 이렇게 느려?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친구의 기분은 어땠을까? 기분이 나빴을까? 엄마한테 공부 좀 해라고 소리를 질렀을 때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이렇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네, 딱 10초만 이렇게 적어 보면 이래 가지고 메타인지를 키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 남한테 상처가 되지 않았나를 잠깐씩 생각을 꼭 해보고 잠을 드는 방법. 네. 이게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 효과적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게 요 방법이 쉬운 것 같은데 강의할 때는 이게 충분히 적용이 저도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이제 훈련 이런 쪽에 대해서 교수님 좀 쉽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성적이 높은 학생하고 낮은 학생하고의 관련도 좀 있나요? 네, 그렇게 훈련을 이제 상당히 필요한 건데요. 네네네. 실수를 했을 때 왜 그렇지?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게 학생들 중에서 우리 하면 오답 노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답 노트는 남이 정리한 거잖아요. 그죠? 그 오답 노트를 스스로 정리를 하는 거가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메타인지가 좋은 사람들은 실수한 뒤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왜 틀렸지? 어디서 착각한 건지? 다음에 어떻게 할까? 이런 실수를 직접 마주보는 순간에 메타인지가 쑥쑥 자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오답 노트를 적어야지 오답 노트만 또 인쇄를 해가지고 팔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게 해서 그거 쓰면은 꽝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이제 비전공자라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제 계속 세월은 바뀌고 신기술은 들어오고 그래서 웹서버 공부할 때 참 애먹었었는데요. 그때 이게 단어도 생소하고 모르는 내용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 그걸 놓고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네. 이게 사람 괴롭히려고 나온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나는 공부할 때 어렵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누구나 쓸 수 있게 개발했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갖고 계속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AI를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의 차이가 이제 메타인지에서 갈린다는 거죠? 네. AI는 하나의 툴입니다. 망치가 있어도 못 박는 법을 모르면 소용없듯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점검하는 능력, 메타인지죠. 이게 없으면은 그냥 다 복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했다 그래서 내 머리에 남는 거냐? 저는 남는 거 아니죠. 그죠? 그렇군요. 네. 자, 오늘은 박 교수님이랑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면서 저 스스로도 많이 돌보게 됐어요. 내 뇌를 감시하는 또 다른 뇌. 공부에서도 관계에서도 이 두 마디가 오늘 머릿속에 남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무리 인사를 하고 헤어질 시간이 됐네요. 여러분들도 오늘의 이 방송이 대화를 나누거나 또는 AI를 공부하는데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박 교수님이랑 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랬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AI 과외 선생님 맡겨도 될까라는 좀 제목으로 내 아이를 AI한테 맡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FM 96.3 수원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주영철, 소재손님의 박정건 교수님, 엔지니어 유소희 편집부장이었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